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정부는 칼을 뽑았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한 면허 정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전공의 대표 조사부터 이 3단계로 모두 행정 조치하겠다는데요. 전공의 대신에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도 빅5 병원 절반 정도가 계약 포기서를 작성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들은 설득을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우려했던 장기전으로 흐르는 상황, 차례로 이 병원 현장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상황 알아봅니다. 홍남 기자, 전공의들이 잘 복귀를 안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일부 복귀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복귀 상황을 오늘 하루 종일 체크해봤는데요. 이 전공의 대부분이 오늘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많이 좀 복귀하셨나요? 오늘요? 네. 아무도 안 왔으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전공이라는 전임의 선생님들이 안 나온 건 맞는데 당직을 이제 저희가 서는 체계가 되니까 힘들긴 하죠. 오늘까지 사직서를 낸 9,000명 이상의 전공의 가운데 1,000명 안팎만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부됐는데요. 이 가운데 7,854명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오늘부터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일단 50개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가 확인되면 진술 등을 거쳐 최소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박 차관은 행정처분뿐 아니라 대전협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진료에 차질을 발생시키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까지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버텨오던 전임의들의 이탈 조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응급, 중증, 수술 환자가 많은 빅5 병원 전임의들은 어쩔런지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희 기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선 전임의 총 200여 명 중 50%가량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들 발길도 끊기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수술 지연도 50%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빅5 병원 전임의 1,100여 명 중 절반가량이 병원에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미계약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올해 임용 예정이었던 전임의 129명 중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선 이미 전임의 계약을 마쳤던 25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최근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다른 빅5 병원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빅5 병원의 전임의는 1,100여 명 수준입니다. 전체 의사 중 비중은 약 16%에 달하는데 500여 명이 이탈한 셈입니다. 이들 전임의는 병원과 매진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다시 연장을 하지 않은 사례여서 복귀 명령 등 제재를 내릴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계약을 앞둔 전임의 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료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간 집단 사직한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마저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과 이송을 지원하는 긴급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의료기관 간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오늘이 각 대학들에 주어진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죠. 증원 신청 하냐 마냐, 연장해달라 안 된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의대 40곳이 희망한 숫자 다 합치면 2,000명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오늘 오후 6시였던 의대 증원 신청 마감 시한을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내부적으로 증원 신청 규모를 막판 조율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체 신청 규모가 앞서 발표한 2,000명 증원 계획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의과대학의 반발이 거세지만 대학 본부로선 대학 경쟁력을 기울 절호의 기회라며 증원 신청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대학장과 증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경북대 총장도 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경북대 병원은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17개 미니의대 중 상당수가 2~3배가량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대, 인하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의대 학장이나 우리 구성원들하고 사전에 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100명 정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증원 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뒤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다음 달 중순쯤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4월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한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복귀학기를 기다렸는데 안 온 전공의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행동에 정부가 들어간 날입니다. 네. 몇 명이나 면허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네, 우선 불이행 확인서를 낸 전공의는 모두 7,854명입니다. 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병원은 이들에 대해서 복귀 여부를 파악했는데 이 중 7,854명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이들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 절차에 착수된 겁니다. 조만간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송달될 거고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행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구제 조치가 없다, 망설임 없이 처분을 이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달 28일 조규용 장관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구제 조치가 네. 또 이러한 의료 개혁의 지연을 갖고 왔다. 근데 보니까 한꺼번에 이 7,800여 명의 전공의들에게 모두 면허를 박탈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먼저예요? 네, 전공의 단체 집행부 등이 행정처분 1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 공시 송달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업무 개시 명령서를 자택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데 이들에 대해선 소속 병원 의사 면허 번호까지 나온 명령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복귀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라 면허 정지 절차를 염두하고 공시 송달 방식을 택한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기계적으로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공백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전공의 협의회 간부들은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정부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으면 이건 예. 무슨 얘기예요?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미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센 거다. 네, 3개월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서 복귀하더라도요. 이 수련 기간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내년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가령 수련 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3개월 면허 정지 시 6월에 복귀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각 과마다 수련 기간도 좀 다른데요. 가정의학과, 내과는 최소 2년 10개월, 안과, 흉부외과는 최소 3년 10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 외에 강제 수사도 이미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진행됐었죠. 모레 6일부터는 줄소환도 예고돼 있는데요.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다른 전현직 간부들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화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 중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민주당도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뭐라고 냈어요? 네, 오늘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여야정 또 의료계까지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정부를 향해선 2,000명 증원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자극했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냐고 꼬집었고요. 의료계를 향해선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강행했는데 무책임한 작태라며 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 관련 이슈에서 정부, 여당의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지속돼 왔는데요. 합리적인 중도층을 겨냥해 책임을 방기하는 의료계를 질타하는 동시에 의료 공백 사태를 키우는 정부를 규탄하는 투트랙 전략을 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자, 공천 큰 틀이 정해진 여야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은 한층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부터 격전지 순회를 시작했는데요. 첫 행선지는 충남 천안이었습니다. 4년 전 전패했던 지역, 이번에는 탈환하겠다고요? 마크맨 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총선 행보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 이곳 충남 천안인데요. 지금은 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입구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위원장님. 힘내세요. 한 위원장은 충남 지역의 공천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았습니다. 후보들이 가마를 태워 올리자 한 위원장은 빨간 목도리를 두른 손을 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충남 천안은 지난 총선 가불병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게 빼앗긴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이기려면 충청 민심부터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청은 치우치지 않은 민심을 보여준 곳입니다. 충청에서 충청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저희는 이 선거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 천안에 먼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선거용이 아니라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충북과 수원, 성남, 용인 등 격전지 행보를 이어갑니다. 최을의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후보 지원 행보, 그 시작은 서울 종로였습니다. 흔들리는 서울 민심도 잡고 친명 후보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후보부터 지원하겠다 여러 포석이 깔려 있는데요. 가치관 마크맨 이상원 기자 말로는 대선 때 행보 같았다는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의 지원을 위해 이곳 종로 창신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가 특정 후보의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상인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이 대표는 시장에서 상인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투표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해초리로 혼을 내서 정신이 좀 들게 해야 신경을 쓸 거예요. 혼내주세요. 시민들에게 먼저 구호를 외치자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입틀막 정권! 심판하자! 이 대표가 첫 행선지로 친명 후보 공천 지역 대신 서울 종로를 택한 건 당내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종로는 곽 후보의 장인인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곳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억강부약에 함께 사는 세상. 우리 종로에서 우리 곽상원 후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노무현 정신으로 통합하자는 데 의의를 둔 행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향후 격전지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불이 붙네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설전 수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양당 공천 9부 능선을 넘었죠.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서 기싸움에 시동을 건 겁니다. 첫 설전 키워드는 공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십니다.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네, 한 위원장은 이 사천 논란이 불거진 이 대표를 향해서 구정물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물갈이 못한 것 아니냐며 썩은 물에 빗대서 맞받아친 거죠. 이게 양쪽의 약점들을 서로 탁 집어낸 건데 검사 공천 두고도 맞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로 공격하던 프레임인데 오늘은 한 위원장이 먼저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가산점도 주던데 검사 독재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고검장 출신에게 가산점 주는 걸 비꼰 거죠. 이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 대낮에 돈봉투 받는 장면이 찍힌 후보도 공천하더라면서 정우택 의원 공천을 비판하며 후안무치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오후에는 한 위원장이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를 보좌한 인물 공천한 것을 두고요.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네,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세게 붙는군요. 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로 TV토론 얘기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건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자, 세게 붙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나를 세우는 건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이제 달라진 것 같네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대표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평소와 다르게 30분 넘게 했고요. 질문도 가리지 않고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종로의 한 시장도 찾았는데요. 목청 높여 정권 심판 외치는 게 흡사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네, 공천 국면에서 민주당 여론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오늘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공천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심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고 하거든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대표의 종로 유세 계획도 결정이 됐고요. 매일 공약을 발표하고 또 정권 심판으로 공세를 높이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이 얼마나 안 좋길래 저런 거예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 1년 만에 크로스가 된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네, 총선까지 한 달 남았다. 들떠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 대단히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오히려 민주당에 뒤지고 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양당 모두 이제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시점인데요. 한동훈 대 이재명 여론을 잡기 위해 두 사람의 비판 수위는 한껏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자, 제3지대 이낙연, 이준석 대표 오늘 각각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와 경기도 화성. 대표가 출마를 했다는 건 돌풍을 일으킬 진원지가 각각 그 곳이라는 거겠죠. 제3지대 바람 불까요?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녹이고자 거듭 고개도 숙였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부적절하게 거론했던 일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제가 민주당을 나와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것이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출마라며 진보 진영의 중심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옮기며 비어있는 광주 서구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대표는 향후 서른, 홍영표 의원 등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진짜 민주당 경쟁을 벌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맞대결을 제안하며 이슈몰이를 시도했습니다.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비겁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선거를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화성은 전국에서 젊은 층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옆 지역구 화성정 출마자 이원욱 의원,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양자 원내대표와 반도체 벨트를 형성해 이곳에서 수도권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종 선택은 민주당 잔류였습니다. 그렇다고 탈당 러시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친문 홍영표 의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탈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 보도 보시고 임 전 실장이 잔류한 진짜 이유, 진짜 정치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공천 배제의 거취를 고민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아침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는 10글자 짤막한 입장을 남겼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았다고 밝힌 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만나며 탈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임 전 실장은 어제 광주를 찾아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시장 등을 만났는데 탈당을 만류하는 얘기들을 들은 뒤 잔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고맙다면서도 임 전 실장 역할론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임 전 실장 잔류로 제3지대의 친문계 연대 동력은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홍영표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당 공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잘 되면 좋겠다고 덕담해줬다고도 전했습니다. 탈당 전 마지막 명분을 쌓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 나왔습니다. 아니 나갈 것 같이 하더니 임종석 전 실장이 남겠다고 결정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까지도 탈당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진짜 이유, 광주에서 찾은 답으로 붙여봤습니다. 어제 임 전 실장은 광주를 찾아서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 지역 친문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고 합니다. 어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제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출마 기자회견을 미루고 임종석 전 실장과 다급하게 만나면서 임 전 실장도 탈당하는 거 아니냐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에서 호남에 출마해달라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런 임 전 실장이 어제 광주에 갔다면 민주당 공천 갈등을 바라보는 광주 분위기와 새로운 미래 그리고 본인 출마에 대한 광주 여론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아직 호남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임 전 실장이 광주에서 만난 강기정 광주시장 오늘 아침에 이런 글도 올렸던데요. 민주당 분열이 커져서 광주 시민 걱정이 크다. 임종석 실장의 백의종군을 계기로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가 절실한 아침이라고 광주를 다녀온 뒤에 당에 남아 후위를 도모하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위를 도모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가서는 답이 없다. 이게 진짜 이유 아닙니까? 네, 지금 앵커가 주신 분석도 부인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탈당을 시사했다가 막판에 접은 사람 또 있죠.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원칙과 상식이 탈당할 때 탈당 당일 윤영찬 의원이 SNS에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이란 글을 쓰면서 막판 잔류를 선택했었습니다. 당시 통음하며 윤 의원 탈당을 말린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에 남아서 바꾸자 이렇게 설득했다는 건데 이번엔 반대로 된 상황입니다. 이번엔 원로들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후위를 도모하라고요. 당장 임 전 실장이 탈당해서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게 되면 민주당 내 명문 충돌의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있고 그리고 친문 구심점으로서 당내 입지를 키워가다가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 경쟁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 총선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우선 오늘 임 전 실장의 결정을 축혀 세우면서 매우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의 잔류로 우선 반명연대 기세가 꺾였으니 이 대표로선 정말 한숨을 돌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 임종석 총선 역할론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임 전 실장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은 할 거다 정도의 반응이더라고요. 총선 이후 역할을 하기 위해 일부 후퇴를 선택했으니 양측 모두 총선 땐 거리 두기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경선이 꽤 남아있지만 전국 254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인 136곳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전국 곳곳이 그야말로 박빙 격전지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위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사에서 이 대표 45.2%, 원 전 장관 41.6%로 오차범위 접전입니다. 지난달 초 이 대표가 16%포인트 넘게 앞섰던 것과는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공천 국면에서 국회에 발이 묶인 이 대표와 달리 원 전 장관은 내내 지역을 누비며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천 계양을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키려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뚫으려는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수원병은 현역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41.4%, 산업부 장관 출신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40.2%로 접전이었습니다. 여당이 서울 편입 이슈를 띄운 경기 김포을에선 박상혁 현역 민주당 의원이 45%,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41%를, 경남 김해을에선 현역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36.7%, 지역구를 옮겨온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39.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모두 오차범위한 박빙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친명계 핵심 의원이 출마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에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을 김병욱 의원과 서울 동작각 김병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장진영 전 당협위원장과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번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밀실심사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역 의원 자리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부실장 출신을 공천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추천할 후보자를 당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기로 정했습니다. 비례후보 추천을 전략공관위가 겸임하는 걸로 하고 전략공관위 내에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 분과를 두어서 우 의원은 SNS에 전략공관위 심사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는 건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4년 전에는 예비경선과 전당원 투표를 거쳤다는 겁니다. 한편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 현역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되고 대신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천되자 사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부실장을 맡은 이력이 논란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하위 평가를 받지도 않은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비서관이 30년 가까이 당에 몸담은 당직자 출신이라 김혜경 씨 수행 이력만으로 공천받은 건 아니라는 당내 반론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오늘 국민의힘 입당을 했죠. 한동훈 위원장은 파란 넥타이를 맸으면 김 의원은 빨간 점퍼겠는데요. 아닙니다. 빨간색은 맞는데 정답은 목련 점퍼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 오늘 국민의힘이 첫 선을 보인 목련 점퍼를 입고 입당식을 치렀습니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새 옷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10년 넘게 파란 옷을 입어온 김영주 의원, 빨간 옷이 좀 낯설긴 하네요. 네, 오늘 저는 이 파란색 넥타이를 한 한동훈 위원장도 낯설었는데요. 함께 보면요. 한 위원장, 김영주 의원의 손을 꼭 잡고 입당식에 등장을 하는데 파란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왜 파란색 넥타이를 맨 거예요? 네, 김영주 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땐 이렇게 하늘빛이 감도는 셔츠와 노타이로 맞이했었습니다. 네,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유독 이 목련 하더니 옷까지 목련으로 맞춘 거군요. 네, 점퍼에 수놓아진 목련꽃은 총선이 있는 4월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목련이 피는 4월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하지만 빨간 목련 점퍼를 입은 김영주 의원을 향한 민주당의 평가 싸늘합니다.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예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기습 민원 폭탄을 했어요. 네, 윤 대통령 오늘 대구에서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때다 하며 기습 민원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통령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건설인데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영남 지역의 물 문제는 굉장히 심하고요. 대구의 안동대 관로사 그 1조밖에 안 들어요. 꼭 부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 좀. 1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네요. 대통령 좀 곤란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갑작스러운 민원에도 불편한 내색 대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와 우리 홍준표 시장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막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홍 시장 뜻대로 된 것 같네요. 겉으로 보기엔. 네, 홍 시장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부산 엑스포에 힘싣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이랬었죠. 우리한테는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다이렉트로 제기하는 민원이 직방이긴 하겠지만 대통령도 17개 시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테니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외국인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한국 경찰 조롱 영상 말고도 무전 취식을 포함해서 18건이나 신고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술 취해 맨발로 추위에 떨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왔는데 자다 일어나서는 119 이송과 치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You speak to me in Korean, ek praat Afrikaans. Hoekom kan ek nie teen die ambulans 'n klag lê nie? Yes, but hoekom kan ek nie klag lê? 설명합니다. 나가세요. Nee.
그리고는 경찰관 얼굴을 찍어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경찰 만행을 알리겠다는 취지였지만 난동을 부리고는 도리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누리꾼들의 공분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인 지난 2일 이 남성에 대한 경찰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2번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겁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결과 알려진 사건을 포함해 최근 들어서만 18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공서 주치소란과 경찰관 모욕죄, 사기와 업무방해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이 상습적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서부지법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탄 승객이 사람을 해치러 가고 있다라면서 기사를 협박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기사가 차량 지붕에 달린 갓등을 깜빡였는데 경찰이 이걸 보고 택시를 추적해서 이 승객을 잡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한 40대 남성이 택시에 흉기를 들고 타 기사를 위협했습니다. 수중에 6천 원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이니 계속 달리라며 협박한 겁니다. 하지만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위험을 느끼고 택시 지붕에 달린 등을 깜빡이며 주행했는데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수상함을 감지한 겁니다. 경찰은 1km 정도를 추격해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위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택시 등에 비상 깜빡인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비상시에 위급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사용을 해요. 평상시 사용을 안 해요. 스위치가 우리가 수동으로 눌러야 돼요. 남성이 검거 과정에서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재벌 행세를 하면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죠. 전 씨의 사기 행각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희 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값 내주고. 투자받은 돈을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 거의 다 썼다고 주장하는 전청조 씨. 하지만 남 씨는 자신도 속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였어요. 남 씨는 사기 공범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는데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범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남 씨를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혐의로도 살펴봤는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벤틀리와 명품 가방도 범죄 수익인지 모르는 상태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7명에게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단란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괴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쌍둥이 그리고 남편까지 전부 잃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면서 난항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쌍둥이 갓난아기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엄마는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듯 쓰다듬으며 흐느낍니다. 현지 시각 2일 밤 11시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국경지대인 라파에 쏟아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니아 씨의 집이 무너져 5개월 된 쌍둥이와 남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10년 만에 얻은 귀한 자녀인데 전쟁의 비극으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잃은 겁니다. بتمنى الهدنة تيجي والله بتمنى عشان قد رمضان بقول له وسام كيف نصوم رمضان ما احنا نلاقي والله قولوا لي شفنا في البلد مش قادرة خلاص. 라니아 씨의 비극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지만 이스라엘군은 국제법을 따르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내 식량난도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거듭 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given the immense scale of suffering in Gaza, there must be an immediate ceasefire for at least the next 6 weeks. 하지만 휴전 협상 장소에 이스라엘 측은 인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갱단이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천 명이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줄행랑을 칩니다. 무장한 경찰과 장갑차가 자리 잡은 길거리 한켠엔 시신들이 즐비합니다. 중남미 국가 아이티는 3년 전 모이즈 대통령이 피살된 뒤 권력을 잡은 아리엘 앙리 총리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해지고 치안이 불안해진 틈을 타 갱단이 공항과 은행을 습격할 정도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낙마대 police national d'Haïti, 낙마대 militaire pour yo prendre responsabilité yo, arrêter Ariel Henry et encore une fois et pas peuple à quel menu et pas les gazam qui menu. 급기야 현지 시각 어제 무장 갱단이 수감 중인 두목을 빼내기 위해 교도소를 공격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재소자 3,500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탈옥 여파는 시내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경찰과 갱단 간 총격전이 이어졌습니다. IT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탈옥수들을 검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현지 우리 교민 90명에 대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9연패 끝에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를 향한 경선 하차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치러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었습니다. 지난달 첫 경선을 시작으로 9연패를 이어가던 중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 텃밭으로 진보세가 강한 만큼 비교적 중도적 성향인 헤일리가 유리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세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두 후보 간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지 시간 내일 전체 대의원 30% 이상을 걸고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도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중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헤일리는 경선을 포기하더라도 본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Get everyone you know to the polls so we can trounce Haley if she's So you're no Trump's longer daughter-in-law. bound by that pledge? No, I think I'll make what decision I want to make, but that.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판단이지만 슈퍼 화요일에 크게 질 경우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유럽 각국은 자체 방위력 키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입니다. 뒷판 위를 돌진하는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 2 탱크.
목표물을 향해 화염을 내뿜으며 대포도 쏩니다. 실제 전선을 방불케 하는 독일 육군 기갑부대 학교의 훈련장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군인들의 탱크 훈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사격 소리를 들으니 전쟁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의 군입대 독려를 위해 독일 연방군에서 만든 나흘간의 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Könnte ich meinem Land ein bisschen was zurückgeben, könnte mich auch für die Bürger einsetzen, auch durchaus für Bürger außerhalb Deutschlands, auch ja.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lso dadurch, dass jetzt in der Ukraine Krieg herrscht und es ja schon relativ nah dran ist, eigentlich schon, glaube ich, ja. Und 독일은 서방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징병제를 유지해오다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약 18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병력 재증강 필요성이 제기되자 올해 약 2만 명 추가 모집 계획을 밝혔습니다. Wir haben auch Dinge wie Zeiterfassung, Elternzeit, Teilzeit, Telearbeit gegen Homeoffic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안보 위협은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으로 이어졌습니다. On peut dire que le consensus, l'analyse collective était que d'ici à quelques années, il fallait s'apprêter à ce que la Russie attaque les 10 pays. 첨단 무기 생산에도 속도를 내는 프랑스는 특히 방공 레이더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작년에 구매한 레이더 장비 GM200입니다. 바로 이 장비가 우크라이나로 날아오는 드론이나 미사일을 탐지해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서방 세계 안보의 핵심인 나토마저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유럽 각국은 방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의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는데요. 반도체 주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일본에선 잃어버린 35년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1989년 거품 경제 시절 기록한 고점을 35년 만에 돌파한 뒤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만 선을 넘은 건 1950년 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주입니다. 미국에서 AI 영향으로 엔비디아 등 관련주가 폭등하자 일본 반도체 업체 주가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실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에 현지 법인을 꾸려 반도체 제1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곳에 4조 원 넘게 투자할 만큼 반도체 산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일본 경제 역시 반도체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고 있어서 일본 정부의 증시 부양 체계에 힘입어 해외 투자자 매수세도 7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일본 증시로 몰리는 겁니다. 다만 일본의 실질 임금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초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 증시 훈풍이 실물 경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에는 갤럭시라는 이름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스마트폰 브랜드가 맞는데요. 제네시스 드라이브, LG 하이웨이 이런 이름의 외국 거리도 늘어난다고 하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ou are now at TRX Samsung Galaxy.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이름이 붙은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이 역은 개찰구, 승강장, 지하철 내부까지 세계 최초 AI 폰인 갤럭시 S24 이미지로 덮여 있습니다. 두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자 금융, 쇼핑지구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평균 38만 명이 오가는 명소입니다.
변경된 역 이름은 1년간 유지됩니다.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름을 딴 도로명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는 SK 배터리 아메리카 부지 인근의 도로명을 SK 블러바드로 바꿨습니다. 조지아주에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이름을 딴 도로도 새로 생깁니다.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LG전자 미국 엘라베마주 세탁기 공장 진입로는 LG 하이웨이입니다.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창출해 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해외 곳곳에서 우리나라 기업명을 도로명에 넣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을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걸 실감합니다.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에 150곳이 넘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꽃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풍선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떨리고 긴장돼요. 신나게 지내자. 우리 잘 해보자. 네. 화이팅! 네,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 기대가 되나 봐요. 입학식이 열린 강당에 올해 신입생이 모두 모였지만 학부모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세 자릿수를 채웠던 이 초등학교 입학생은 올해는 절반인 56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 여주시의 한 초등학교는 1919년 개교한 이후 105년 만에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있었는데 친구가 많지 않다고 옆 학교로 간 경우입니다. 이 학교처럼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한 학교는 모두 157곳에 달합니다. 2년 전보다 36곳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저희 학교도 몇 명이에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학령 인구도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61만 명이 넘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36만 9천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17년 동안 4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드는 학생으로 서울 등 도심 지역에서도 문 닫는 학교가 늘면서 매년 20개 안팎의 학교가 전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주 불국사 속초 설악산. 학창시절 수학여행의 추억이 떠오르는 지명이죠. 이곳 풍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단체로 묵던 숙박시설은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 이제는 폐허로 남은 경주 불국 숙박단지의 한 유스 호스텔입니다. 한때 매년 100만여 명이 넘게 방문할 정도로 수학여행 명소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문을 닫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국사 입구 바로 앞 숙박단지. 굳게 닫힌 숙박업소 출입문 바닥엔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습니다. 수도, 전기를 끊는다는 통지문도 붙었습니다. 언제 청소한지 가늠이 안 되는 수영장에는 검은 얼룩이 가득합니다. 다른 숙박업소 지붕 위에는 나무가 1m가량 자라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친구들하고 여럿이 모여서 자고 나가서도 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많이 아쉽죠. 10년 전만 해도 한 해 100만여 명이 이 숙박단지를 찾았지만 지금은 숙박단지 협회마저 와해돼 버렸습니다. 10여 년 전 30곳에 달했던 불국사 숙박 내 단체 여행 전문 숙박시설이 지금은 9곳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어서 경매 또는 다른 정도로 매매된 게 90%는 되죠. 그 이상이죠. 그나마 운영 중인 숙박업소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2천만 원은 돼야 유지가 되거든요. 이걸 견디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 강진에 이어 코로나 사태까지 10년째 이어진 불황 요인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수학여행 자체를 초등학생 때부터 아예 못 가봐서 거기에서도 한 200개 학교가 내려옵니다. 가을에 한 8학교, 9학교. 외설악으로 향하는 도로 옆 설악동 숙박단지.
방문객이 줄며 진입로에 쌓인 눈도 그대로입니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면에 균열이 난 채로 숙박단지 전체가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폐업 한 70%. 지자체가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설치 등 지역 재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만큼의 인산인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수학여행단이 설악산을 보고자 오는 시대는 좀 지났다고. 대한민국 역사와 자연의 대표격인 불국사와 설악산까지 빛바랜 과거가 되지 않도록 재단장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과 산간에는 비와 눈의 양이 꽤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주도에 비를 뿌린 비구름은 밤사이에 점차 북상하겠는데요. 새벽에 남부지방, 내일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80mm, 동해안과 남해안에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최대 15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과 광주 6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부산 11도, 대구 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 일단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모레부터 목요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다시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사하면 슈바이처나 이태석 신부같이 존경할 만한 의사 선생님들 떠올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근데 요새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며 의세, 노예라는 뜻의 의노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내 건강과 목숨을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사답다는 것.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